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춘복이라 불리는 이 사내는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으나 정정이 온순하여 누구에게도 대들 줄 모르는 순박한 이였습니다. 춘복은 기방의 뒷뜰과 장독대를 관리하며 묵묵히 세월을 보내었지요. 이놈 춘복아, 물독을 채우고 장작을 패라. 포주 최 씨는 날마다 그를 다그쳤고 춘복은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여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응대할 뿐이었습니다. 녹향로에는 10명의 기생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이는 연하라 불리는 18살 기생이었습니다. 연하는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와 버들가지 같은 가녀린 손으로 검은고를 탈 때면 양반들이 앞다투어 은자를 던졌지요. 그녀의 입술은 붉게 익은 석류처럼 촉촉하여 누구도 그 모습의 넋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져 기방의 뒷뜰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고 춘복은 홀로 물기를 터주며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방 안에서 비명이 들렸지요. 아이고, 연하가 쓰러졌다. 누가 좀 와보시오. 춘복은 삽을 던지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연하는 마루 바닥에 쓰러져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포주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병이 또 도졌구나. 오늘 저녁에 대감이 오신다는데 큰일이로다. 춘복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조인이 잔에서 자란 약초를 좀 압니다. 혹여 도움이 될까 하여. 포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이 무슨 약을 안다고? 어서 방으로 데려가라. 춘복은 조심스레 연하를 안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가을날 떨어진 단풍잎처럼 가벼웠지요. 연하의 방에 그녀를 눕힌 후 춘복은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라 숲속은 물기로 가득했고 춘복은 익히 알고 있던 약초들을 한아름 캐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춘복은 기방으로 돌아와 몰래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약 냄새가 부엌에 퍼졌고 다른 기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머슴 주제에 무슨 약을 다린다고. 연하 언니가 더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춘복은 묵묵히 약을 다린 뒤 연하의 방문 앞에 그릇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멀어져 갔지요. 그날 밤 달빛이 기방의 마당을 비출 때였습니다. 춘복은 장독대 옆 작은 창고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지요. 놀라 일어나 보니 그것은 연하였습니다. 춘복이 그대의 약 덕분에 내가 살았소. 연하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달빛처럼 맑아져 있었습니다. 춘복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요. 아니옵니다. 조인이 한 일은 미미한 것이옵니다. 연하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고 그 안에는 산삼 한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춘복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명삼이 아니옵니까? 어찌 이런 귀한 것을. 연하의 눈에서 이슬방울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것이오. 그대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니 받아주시오. 춘복은 망설였습니다만 연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그는 조심스레 산삼을 받아들었습니다. 조이는 이런 귀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연하는 꽃잎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누구보다 자격이 있소. 내 몸이 완전히 나으면 그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소. 그녀는 바람결처럼 스치는 손길로 춘복의 손등을 어루만지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춘복은 연하가 준 산삼을 바라보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산삼으로 차를 달여 마시면 혹여 내 몸이 강해져 연하를 더 잘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춘복은 조심스레 산삼을 달여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점차 그의 몸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춘복은 괴로운 꿈에 시달렸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에야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이튿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 춘복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가벼웠지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동이를 들려 했는데 평소에는 두 손으로 겨우 들던 물동이가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구나. 내 몸이 달라진 것인가? 춘복은 조심스레 자신의 팔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었으나 분명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지요. 그가 방문을 열려고 손을 대자 문짝이 우지직 소리를 내며 부서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란 춘복은 얼른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지요. 그는 부서진 문짝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잔삼의 기운이 이리도 대단한 것인가. 춘복은 물동이를 가득 채워들고 기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주 최 씨가 마당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지요. 이놈 춘복아, 오늘은 장작을 잔뜩 패야 한다. 손님이 많이 오신다고 했으니. 예, 알겠습니다. 춘복은 도끼를 들고 장작더미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한참을 내리쳐야 갈라지던 통나무가 이제는 한 번에 두 동강이 났지요. 춘복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장작더미가 쌓였고 기방의 종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춘복이 형님, 오늘 뭔 일 있소? 힘이 장사가 쏘이다. 춘복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별일 없다네. 그저 컨디션이 좋은가 보구려. 그때였습니다. 연하가 하늘빛 저고리를 입고 마당을 걸어오고 있었지요.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춘복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시오, 춘복이. 아, 아가씨. 몸은 어떠신지요?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소. 그대 덕분이지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포주 최 씨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연하야, 내가 여기서 머슴과 무슨 말을 나누느냐?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오늘 오실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해야지. 연하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춘복을 향해 돌아보며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는 듯했지요. 그날 오후 춘복은 기방 뒤뜰에서 커다란 술독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명이 함께 들어야 했던 술독을 이제 그는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었지요. 그때 담 너머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일 밤에 그 계획대로 하면 된다. 연하를 확실히 빼돌려라. 양반가 출신이라니 값을 더 받을 수 있을 게다. 춘복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포주 최 씨와 낯선 사내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 계집은 자기가 양반 집안 출신인 줄도 모르고 있으니 순순히 따라올 것이오. 대감께 바치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터. 춘복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연하가 양반가 출신이라고? 그리고 그녀를 팔아넘기려 한다고? 그날 저녁 춘복은 자신의 방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지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몸에 생긴 이 괴력으로 연하를 지켜내리라. 달빛이 창을 비출 무렵 조심스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연하가 서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춘복이 그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소. 밤 기운이 짙어지는 시각, 춘복의 작은 처소에 연하가 들어섰습니다. 달빛이 스민 방 안에서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지요. 춘복은 황급히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들어오시게, 아가씨. 춘복은 자리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향기는 밤안개처럼 은은하게 퍼져 춘복의 가슴을 설레게 했지요. 두 사람 사이로 봄날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춘복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소? 연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이 어찌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말씀해 주십시오. 연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한양의 어느 양반가에서 살았소.
아버지는 병판을 지내신 분이었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소. 나는 겨우 살아남았으나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이미 기방에 팔려와 있었던 것이오. 춘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들은 포주의 대화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난 내 출신을 잊고 살았소. 하지만 어젯밤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소. 아버지는 내게 이제 내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조심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연하의 눈에서 이슬방울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춘복은 용기를 내어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연하의 뺨에 닿자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의 속삭임 같은 전율이 흘렀지요. 아가씨,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춘복은 포주 최 씨가 연하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연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내일 밤이라고요? 그럼 시간이 없소. 제가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 춘복의 목소리는 단단한 성벽처럼 굳건했습니다. 잔삼을 먹은 후로 제 몸에 괴력이 생겼습니다. 이 힘으로 아가씨를 지켜내겠습니다. 연하는 춘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호수 같은 눈동자에 깊은 감정이 어렸지요. 그럼 우리 함께 도망치는 수밖에 없겠소. 도망을 친다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의 외갓집이 강원도 깊은 산중에 있소. 그곳으로 가면 우리를 받아줄 것이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춘복은 자신도 모르게 연하의 손을 꼭 쥐었고 그녀도 그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춘복이 입을 열었으나 연하는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대며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나를 아가씨라 부르지 마시오. 그저 연하라 불러주시오. 춘복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하는 슬며시 몸을 기울여 춘복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얼굴에 닿았고 두 사람의 입술 사이에는 한 뼘의 거리만이 남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연하야, 어디 있느냐? 포주 최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떼었지요. 가야겠소. 내일 밤 달이 중천에 뜨면 기방 뒤 담장에서 만나요. 연하는 조용히 속삭이고는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그저 향기만이 남았고 춘복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춘복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는 틈틈이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보퉁이에 옷가지와 먹을 것, 그리고 약간의 동전을 챙겨 담아두었지요.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기방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오늘따라 더 화려하게 단장하고 나와 손님들을 맞았고 춘복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춘복은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방 앞에 화려한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대감이었지요. 그는 위풍당당하게 기방으로 들어가며 포주 최 씨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계획대로 진행하게. 오늘 밤 연하를 데려가겠네. 춘복의 귀에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계획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그는 놀라서 물동이를 떨어뜨렸고 물동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에 부딪혔습니다. 이놈, 춘복아, 무슨 짓을 하느냐? 포주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 어른. 춘복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이 일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연하를 구해야 한다. 춘복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보퉁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방으로 가려던 차에 포주와 대감이 연하를 데리고 뒤뜰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하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춘복의 몸 안에서 불덩이 같은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잔삼의 효과인지 그의 온몸에 힘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제 그대를 지켜드리겠소. 연하.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담장 뒤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한밤중 녹향로의 뒤뜰은 불길한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달이 중천에 떠 있었고 춘복은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포주 최 씨와 대감이 연하를 데리고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요동쳤고 온몸에는 산삼의 기운이 맥박처럼 뛰고 있었지요. 어서 걸어라, 이 계집아. 포주 최 씨의 거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두 사내에게 팔이 붙잡힌 채 뒤뜰로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하얗게 질려 있었고 붉게 익은 석류 같던 입술은 이제 창백하게 변해 있었지요. 네, 내가 가지 않겠다고 했잖소. 연하는 발버둥쳤지만 두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양반가 딸이라는 증거가 있다. 이제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니 고분고분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아니요. 그런 자리라면 내 스스로 찾아갈 것이오. 당신들은 나를 또 다른 세상에 가두려는 것뿐. 포주가 연하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감히 입을 놀리느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춘복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세 사람 앞에 우뚝 섰습니다. 손을 떼시오. 춘복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낮고 무거웠습니다. 포주와 대감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놈, 춘복이 아니냐? 감히 내 주제에. 춘복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전과 달랐습니다. 어깨는 더욱 넓어 보였고 눈빛은 호랑이처럼 날카로웠지요. 다시 말하겠소. 연하 아가씨에게서 손을 떼시오. 대감이 비웃었습니다. 하룻강아지 벙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내 놈이 바로 그런 격이로구나. 어서 이놈을 처리해라. 포주는 허리춤에서 단도를 빼들었고 대감 역시 지팡이를 휘둘러 춘복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춘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포주가 단도를 들고 달려들자 춘복은 번개같이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우드,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포주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춘복은 조금의 힘만 썼을 뿐인데 포주의 손목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져 버렸지요. 아, 이를 본 대감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내 놈이 무슨 짓을. 춘복은 포주를 가볍게 밀어내고 대감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연하 아가씨의 신분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하셨군요. 그런 계획은 이제 없던 일로 하셔야겠습니다. 대감은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다. 그저 그녀의 가문으로 돌려보내려 했을 뿐이다. 춘복은 대감의 멱살을 잡아 단숨에 들어 올렸습니다. 대감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고 그는 허공에서 버둥거렸지요. 그렇다면 그 가문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대감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춘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판서 댁이다. 그녀는 10살 때 불에 타 죽은 줄 알았던 최 판서의 막내딸이다.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 것인가? 대감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최 판서는 여전히 한양에 계시다. 춘복은 대감을 땅에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그의 멱살을 붙잡은 채였습니다. 거짓말은 안 돼요. 만약 최 판서가 정녕 살아계시다면 왜 자신의 딸을 찾지 않았겠소? 대감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때였습니다. 기방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뒤뜰로 달려오고 있었지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주와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포주가 단도를 떨어뜨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망했구나. 누가 구했단 말이냐? 춘복은 재빨리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요. 함께 도망치시오. 연하는 망설임 없이 춘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포주와 대감이 당황하는 사이 뒤뜰 담장을 향해 달렸지요. 춘복은 연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꼭 붙드시오. 연하는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춘복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춘복의 가슴에 전해졌고 그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지요.
담장 앞에 선 춘복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놀라운 도약을 감행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마치 하늘을 나는 학처럼 가볍게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저기 있다. 도망치는 놈들을 잡아라. 포졸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춘복은 연하를 아는 채 밤길을 달렸습니다. 그의 발은 바람처럼 빨랐고 몸은 산삼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한양의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강변으로 다시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도주로를 밝혀주었고 연하는 춘복의 품에 안겨 그의 단단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지요. 춘복이, 우리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춘복은 달리면서도 연하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오.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소. 그들이 한양 성곽을 벗어날 무렵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격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지요. 달빛이 숲을 은색으로 물들인 깊은 밤, 춘복과 연하는 숨을 헐떡이며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춘복이 어릴 적 약초를 캐러 다니며 발견한 버려진 사냥꾼의 초가였지요. 잠시 여기서 쉬어가야 할 것 같소. 뒤쫓는 자들의 기척이 아직 있소. 춘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초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춘복은 재빨리 문을 닫고 창문을 가렸지요. 그리고는 부싯돌로 불을 일으켜 작은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았습니다. 연하의 머리카락은 다름질치며 흐트러져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어깨에 흘러내렸고 그녀의 호수 같은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괜찮으신가요? 춘복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복 덕분에 무사히 왔소. 고맙소. 바깥에서 멀리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나간 것 같소. 춘복은 가지고 온 보따리에서 물통을 꺼내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연하가 물을 마시는 동안 춘복은 불빛에 반사되는 그녀의 가녀린 목줄기를 보며 마음이 설레었지요. 춘복이, 연하가 물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그대의 힘을 보고 놀랐소. 정말 산삼의 효험이 그리 대단한 것인가요? 춘복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산삼은 아가씨께서 주신 것이니 제게 기운을 준 것은 아가씨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연하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작은 초가 안은 갑자기 봄날의 정기로 가득 찬 듯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그 자체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 초가의 지붕을 흔들었고 연하는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춘복은 망설이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둘렀지요. 춥지 않으신지요? 춘복의 손이 연하의 어깨에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의 속삭임 같은 전율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머리를 들어 춘복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지요. 춘복이 그대가 없었다면 난 지금쯤. 춘복은 손가락을 살며시 연하의 입술에 대며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가씨를 지키는 것이 제 삶의 이유입니다. 연하의 눈에 이슬방울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춘복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지요. 춘복의 거친 손바닥이 연하의 부드러운 뺨에 닿자 그의 가슴은 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강원도로 가게 될 것이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요.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작은 초가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바깥 세상의 위험과 불확실한 미래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지요. 새벽녘 산속 초가에서 춘복과 연하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따라 동쪽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산속을 유랑하는 나그네와도 같았지요. 춘복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연하는 춘복이 준비한 소복을 갈아입은 제 그를 따랐습니다. 강원도 외가로 가려면 저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춘복이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앞장서니 두렵지 않소. 두 사람은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금빛 물결처럼 흔들렸고 새들의 지저귀미 귓가에 맴돌았지요. 평생 기방에 갇혀 살던 연하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걷는 것이 꿈만 같소. 연하가 말했습니다. 춘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복은 즉시 연하의 손을 잡고 나무 뒤로 숨었지요. 쉿, 누군가 오고 있소.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여러 명의 관군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춘복과 연하를 찾고 있었지요. 너희들은 계속 이쪽을 수색하고 우리는 저 고개 너머를 살펴보겠다. 춘복과 연하는 숨을 죽인 채 관군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관군들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길로는 가기 어려울 것 같소. 다른 길을 찾아야겠소. 춘복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향을 바꾸어 더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이 가팔라졌고 연하는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지요. 춘복은 연하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드신가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소. 조금만 더 가면 되지 않소? 춘복은 연하의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는 연하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잔삼의 기운으로 가득한 그의 몸에는 연하의 무게가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지요. 연하는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이내 춘복의 넓은 등에 기대어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오, 춘복이. 괜찮습니다. 제 등이 아가씨의 가마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산길을 계속 올랐습니다. 정오가 되자 그들은 작은 폭포가 있는 숲속 쉼터에 도착했지요. 춘복은 조심스럽게 연하를 내려놓고 폭포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제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춘복이 주변을 살피러 간 사이 연하는 폭포 옆 바위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아가씨가 혼자 계시다니. 연하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사내는 사냥꾼의 차림새였지만 그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지요. 그는 연하에게 점점 다가왔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소? 내가 도와드리겠소. 연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괜찮소. 곧 동행이 돌아올 것이오. 사내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가씨 같은 분이 이런 산중에서 무슨 동행이 있으시겠소. 나와 함께 가시면 편안히 모시겠소. 사내가 연하의 팔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춘복이, 춘복이. 순간 바람처럼 빠르게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춘복이었지요. 그는 번개처럼 사내의 팔을 붙잡았고 사내는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놓아라, 이놈. 춘복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연하 아가씨에게 손대지 마시오. 사내는 춘복의 괴력에 눌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단지 길 잃은 아가씨를 도와주려 했을 뿐이오. 춘복은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여기서 당장 사라지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망쳤습니다. 춘복은 연하에게 다가가 그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복이 덕분에 괜찮소. 춘복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소. 서둘러 가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마침내 커다란 고개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지요. 저 멀리 강원도의 울창한 숲과 계곡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강원도로군요. 연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산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무렵 춘복과 연하는 가파른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에는 이제 자유를 향한 설렘이 담겨 있었지요. 바로 앞으로 보이는 작은 마을은 연하의 외가가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이 바로 외가가 있는 곳이요. 연하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안전할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왔고 바위 모퉁이를 돌자 그들 앞에 깊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부서진 목재만이 남아 있었지요. 홍수로 다리가 무너졌구나. 춘복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연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요? 춘복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계곡의 양쪽으로는 높은 절벽이 이어져 있었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너진 다리가 있던 곳을 지나야만 했지요. 제가 아가씨를 안고 뛰어넘겠습니다. 춘복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하는 놀란 눈으로 춘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넓은 계곡을? 그것은 너무 위험하오. 잔삼의 기운이 아직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춘복은 연하를 품에 안았습니다. 연하의 몸은 가을날 단풍잎처럼 가볍게 느껴졌고 그녀의 심장 소리가 춘복의 가슴에 전해졌지요. 춘복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뒤로 물러났다가 힘차게 도약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래로는 소용돌이 치는 계곡물이 보였고 앞으로는 건너편 바위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연하는 눈을 감은 채 춘복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춘복의 몸에 이상한 감각이 일었습니다. 잔삼의 효력이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춘복은 필사적으로 팔과 다리에 힘을 주어 앞으로 나아갔고 간신히 건너편 바위 가장자리를 손으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춘복의 목을 꼭 붙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절벽에 매달린 채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지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춘복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소. 춘복이는 어떻소? 춘복은 이를 악물고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연하를 꼭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바위를 움켜쥐었지요. 그의 온 힘을 다해 천천히 두 사람의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절벽 위로 올라설 수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도망친 놈들이다. 놀란 두 사람이 돌아보니 건너편 절벽에 포주 최 씨와 대감 그리고 여러 명의 관군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로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지요.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얌전히 돌아오너라.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춘복은 연하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소. 대감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느냐. 꼭 잡아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때 관군 중 한 명이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겼습니다. 춘복은 순간적으로 연하를 감싸 안았고 화살이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춘복이 연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괜찮소. 살짝 스친 것뿐입니다. 대감은 더 많은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고 관군들은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춘복은 연하를 보호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뒤로는 깊은 숲이 있었고 그곳으로 도망치면 잠시나마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아가씨, 숲으로 가야 합니다.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두 사람은 화살을 피해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춘복의 몸 상태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잔삼의 효력이 거의 다 사라진 것이었지요. 숲속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멀리서 추격자들의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춘복이 그대의 상처는 연하가 걱정스럽게 춘복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외가까지만 가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춘복이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충복이 어찌 된 일이오? 연하가 놀라 충복을 부축했습니다. 아, 아가씨. 잔삼의 효력이 끝난 것 같소.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있소. 연하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가 작은 동굴을 발견했지요. 저기 숨을 곳이 있소. 함께 가요. 연하는 춘복을 부축하여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추격자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지요. 두 사람은 동굴 깊숙이 들어가 숨었고 밖에서는 관군들의 발소리와 외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들을 막겠소. 아가씨는 혼자라도 마을로 가십시오. 춘복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 없이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오. 춘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둘 다 잡힐 것이오. 그때였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갑자기 밝은 불빛이 번쩍였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이 동굴에 있는 자는?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끝내 발각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조력자가 나타난 것일까요? 그들의 운명은 이제 어디로 향할 것인가? 동굴 입구에서 비친 불빛은 횃불이었습니다. 그 불빛 뒤로 한 노인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은 사냥꾼의 옷차림이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산중의 사슴처럼 온화했습니다. 이곳에 누가 있소? 두려워 말고 나오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춘복과 연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칠 힘도 없었지요. 춘복은 마지막 힘을 모아 연하를 보호하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희는 그저 지나가는 길입니다. 춘복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다가와 춘복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젊은이, 내 상처가 심하구나. 그리고 노인의 시선이 연하에게 향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지요. 아니, 그대는... 연하는 불안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연하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그 이마의 작은 점, 혹시 연하가 아니냐? 연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찌 제 이름을 아십니까?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바로 내 외할아버지다. 내 이름은 윤학철이다. 10살 때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10년을 넘게 너를 그리워했단다. 연하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외할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렇다. 내 어머니는 내 딸이었고 너는 분명 최판서의 막내딸이다. 저 아래 마을에 있는 내 집에는 아직도 내 어머니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단다.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와 외침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 노인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너희를 쫓는 자들이 있구나. 어서 나를 따라오거라. 이 동굴에는 다른 출구가 있다. 노인은 두 사람을 이끌고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또 다른 길이 있었고 그 길은 산 뒤편으로 나 있었지요.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고 얼마 후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가 출구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동굴을 빠져나온 세 사람은 산 뒤편에 숨겨진 오솔길로 향했습니다. 추름복은 여전히 약해진 상태였지만 노인의 부축을 받아 걸을 수 있었지요. 그들은 관군들의 시선을 피해 깊은 숲속을 통과했고 마침내 윤 노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의 집은 마을 외곽에 자리한 작은 초가였지만 정원에는 약초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고 집 안에는 한약재 향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이 내 집이다. 오랫동안 마을의 의원으로 지내며 너를 기다려왔단다. 연하야. 윤 노인은 춘복을 방에 눕히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다려 춘복에게 먹였고 그의 어깨에 바르는 약을 발랐지요. 이 젊은이는 내가 데려온 사람이냐? 노인이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복이는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기방에서 저를 구출해 이곳까지 데려왔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괴력이 있었다고 했지?
아마도 산삼의 효력이었을 터. 하지만 그런 약효는 오래가지 않는 법이지. 왜 할아버지, 저희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관군들이 아직 찾고 있을 텐데.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내 정체가 드러났으니 이제는 정정당당히 나서야 할 때다. 내가 한양에 있는 옛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겠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최판석께 알리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며칠이 지나고 춘복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잔삼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만은 여전히 강인했지요. 그는 매일 연하의 보살핌을 받으며 회복해갔고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이 이어져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한양에서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최 판서가 직접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하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그녀를 한양으로 모셔가겠다고 했지요. 연하는 망설였습니다. 저 혼자 가야 하나요? 자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께서는 따님만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연하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춘복을 바라보았고 춘복도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저는 춘복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연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명이 그때 윤 노인이 나섰습니다. 내 손녀가 말했듯이 춘복은 그녀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오. 그가 없었다면 연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오. 최 판석께 이 사실을 전하시오. 자신들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한양으로 돌아가 최 판서에게 상황을 전했고 일주일 후 다시 찾아왔지요. 대감께서 말씀하시길 딸의 은인이라면 당연히 함께 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한양으로 모셔가라 하셨습니다. 연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고 춘복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윤 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왜 할아버지, 꼭 한양에 놀러 오셔야 해요. 그럼 내 손녀야. 이제 내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나아가거라. 춘복과 연하는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는 연하 옆으로 춘복이 말을 타고 함께했지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최 판서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연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고 그녀를 구한 춘복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지요. 내 딸을 살려준 은인이로구나. 무엇을 원하든 내가 들어주겠다. 춘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연하 아가씨의 곁에서 그녀를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최 판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비록 머슴 출신이지만 내 딸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그 마음만은 양반보다 귀하도다. 내 허락하마. 그렇게 춘복과 연하는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복은 최 판서의 양자가 되어 최춘복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세월이 흘러 춘복과 연하는 강원도 외할아버지의 고향에 약초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진귀한 약초가 자라났고 특히 산삼을 재배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지요. 사람들은 그들을 산삼 부부라 불렀고 멀리서도 그들의 약초를 구하러 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일 때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진 춘복과 연하는 약초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그 산삼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소. 연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춘복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당신을 향한 사랑이 피어났을 때 시작된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졌습니다. 옛날 조선 시대 평안도 한구울의 이야기가 전해오나니 귀 기울여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시절 동산 너머 작은 마을에 옥년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팔등신의 몸매와 고결한 기품을 지닌 그녀는 일찍이 지아비를 잃고 홀로 살아가는 몸이었으나 그 아름다움은 바람을 타고 사방팔방으로 퍼져 있었지요. 가을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맑고 깊은 그녀의 눈동자는 한번 마주치면 영혼마저 빼앗길 듯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양반들이 그녀에게 마음을 두었으나 옥녀는 봄눈처럼 차갑게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 무렵 마을에 새로운 병마절도사 박판호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나무처럼 곧은 허리에 범의 어깨를 가진 사내로 무예가 뛰어났으나 정정이 화롯불처럼 급하고 칼날같이 잔혹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그 역시 옥년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그녀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솟구쳤습니다. 대체 그 과부가 얼마나 빼어난 미인이기에 이리도 마을이 시끄러운 것이냐? 제 아무리 꽃같은 미인이라 한들 이 양반의 청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박판호는 호랑이의 울음 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머슴 두칠을 불러 옥년에게 보냈지요. 두칠은 소나기 지나간 들판처럼 맑은 눈빛에 성실함이 묻어나는 청년으로 주인의 명을 받들어 옥년의 집으로 새처럼 달려갔습니다. 마님, 소인이 전하옵건대 새로 부임하신 박판호 대감께서 마님을 한번 뵙고자 하시옵니다. 귀한 차 한 잔 대접하겠다 하시니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대감댁에 다녀가시면 어떨는지요. 옥년은 서리 내린 대나무처럼 차갑게 대답하였지요. 이 몸이 차에는 관심이 없다 하옵거니 다시는 이런 일로 날 찾지 말라 전하거라. 두칠이 돌아가 이 말을 전하자 박판호는 봄철 천둥처럼 크게 노하였습니다. 자신의 초대를 거절한 옥년의 도도함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지요. 그는 결국 직접 옥년의 집을 찾아갔으나 옥년은 단 일각의 시간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판호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냉대를 받고 가을 폭풍처럼 분노에 찬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듣던 대로 도도하기 짝이 없구나. 감히 이 양반을 무시하다니 얼마나 교만한 것이냐. 박판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으나 옥년의 완고한 마음은 바위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 이후 두칠의 마음속에는 옥년의 모습이 이슬 맺힌 연꽃처럼 깊이 새겨져 버렸지요. 차갑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빛 같은 그녀의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옥년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마음속 깊이 궁리하기 시작하였지요. 산과 들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두칠은 약초 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옥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병마절도사 댁에서 일하는 틈틈이 산에 올라 약초를 채취하는 취미가 있었지요. 특히 그날은 진귀한 산삼 한 뿌리를 발견하여 옥년에게 가져가는 길이었습니다. 마님, 문 밖에 두칠이라 하는 사람이 찾아왔사옵니다. 약초를 가져왔다 하옵니다. 하녀의 정갈에 옥년은 봄날의 버들가지처럼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요. 그녀는 꽃잎 같은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곳에 다시 찾아온 것이냐? 대감의 명을 또 전하러 온 것이더냐? 두칠은 고개를 저으며 가을 단풍처럼 상기된 얼굴로 대답하였지요.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마님, 제가 산에서 캔 약초이온데 마님께서 약에 밝으시다 들었기에 감히 가져왔사옵니다. 특히 이 산삼은 하늘이 내린 보물이라 마님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옥년은 의심의 눈빛으로 두칠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의 눈에서 맑은 샘물 같은 순수함을 발견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두칠을 안으로 들이고 향기로운 차를 대접하였지요. 약초에 대해 어찌 이리 밝은가? 양반집 자제들도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구나. 두칠은 연못에 비친 달빛처럼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한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배웠사옵니다. 비록 글은 배우지 못했으나 산과들의 약초만큼은 제법 알고 있지요. 옥년은 두칠의 이야기에 봄눈 녹듯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말문을 열고 약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두칠은 자신이 아는 약초 지식을 봄비처럼 쏟아내며 옥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칠은 틈틈이 옥년의 집을 찾아와 약초를 전해주었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날라주기도 했지요. 두칠의 정성에 옥년의 마음도 봄꽃처럼 조금씩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두칠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지요. 내가 글을 배우고자 하니 내가 조금 가르쳐 주마. 그러나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거라. 특히 대감께는 더더욱 비밀로 하여야 한다. 두칠은 기쁨에 넘쳐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옥년이 가르쳐준 글자를 연습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맑은 하늘처럼 총명하여 배움의 속도가 무척 빨랐지요. 옥년은 두칠의 열정에 감동하여 더욱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때였지요. 두칠은 술기운에 취해 옥년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옷은 눈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붉은 단풍잎처럼 상기되어 있었지요. 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어찌 온 것이냐? 대감이 알면 큰일이 날 것이니 어서 돌아가거라.
옥년의 말에도 두칠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가을 이슬처럼 맑은 눈물이 맺혔지요. 마님, 오늘은 제 어머니 기일이옵니다. 어머니는 늘 내게 글을 배우라 하셨는데 가난한 살림에 그러지 못했지요. 이제야 마님 덕에 글을 배우게 되었으나 어머니께 그 기쁨을 전할 수 없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두칠의 진심 어린 고백의 옥년도 마음이 봄눈 녹듯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두칠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위로했지요.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지금의 너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너무 슬퍼하지 말 거라. 옥년의 따스한 위로에 두칠은 갑자기 그녀의 봄꽃 같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여름 햇살처럼 따뜻했지요. 마님, 제가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마음만은 하늘처럼 넓고 깊사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두칠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옥년의 가슴은 봄바람에 일렁이는 호수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녀도 어느새 두칠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지요. 그의 손을 잡은 채 옥년은 달빛에 젖은 꽃잎처럼 떨리는 눈동자로 두칠을 바라보았습니다. 두칠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나직이 울렸습니다. 두칠은 옥년의 달빛 같은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들의 숨결이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하얀 안개처럼 섞여들었습니다. 두칠의 몸이 서서히 옥년을 향해 기울었고 그들의 입술 사이의 거리는 꽃잎 하나 놓을 만큼만 남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먼 하늘에서 종소리가 깊은 밤을 울렸고 그 소리에 옥년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부드럽게 두칠의 손을 떼어냈지요. 두칠아,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다. 양반의 딸과 머슴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 넓은 강이 흐르고 있단다. 두칠의 눈에는 가을 단풍이 지듯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옥년의 말이 진실임을 알았지요. 그들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소인이 방자했습니다. 마님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두칠은 고개를 숙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감정은 이미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 있었지요. 옥년은 두칠이 돌아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뺨에는 몰래 흘러내린 한 줄기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두칠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옥년은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가슴 속에서만 그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요. 마음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도 몸은 각자의 자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울밤은 두 사람의 가슴에 피어난 봄꽃을 조용히 눈으로 덮어버렸지요. 하지만 그 꽃은 죽지 않고 다만 잠시 숨어 더 강하게 피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년은 창밖으로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지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두칠을 향한 감정이 찬눈 속에 묻힌 매화씨앗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요. 여기가 옥년이라는 여인의 집이더냐? 어서 문을 열어라. 하늘을 찌르는 듯한 호통 소리에 옥년은 놀라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병마절도사 박판호가 관병들을 이끌고 서 있었지요. 옥년은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대감, 이른 아침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판호의 눈에는 불꽃 같은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감히 묻는가? 내 집에 내 머슴 두칠이 드나든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이더냐? 옥년은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누군가 두칠과 자신의 관계를 박판호에게 일러바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약초를 전해주었을 뿐 다른 일은 없었사옵니다. 박판호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지요. 약초라. 그럼 내 직접 확인해 보겠다. 박판호와 관병들은 옥년의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방과 부엌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때 한 관병이 외쳤습니다. 대감, 여기 글을 배우는 흔적이 있습니다. 관병은 두칠이 연습하던 글자가 적힌 종이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판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내가 감히 천한 머슴에게 글을 가르쳤더냐? 이는 양반의 도리를 어긴 죄로다. 옥년은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두칠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지요. 옥년의 침묵에 더욱 분노한 박판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면 두칠의 입으로 말하게 하리라. 여봐라. 우선 이 여인을 관하로 끌고 가라. 관병들이 옥년을 붙잡아 끌고 가려 할 때 마당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께 무슨 일이 생기신 거요? 달려오는 두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관병들이 옥년을 에워싸고 있는 광경을 보고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왔지요. 이놈이 여기 있었군. 두칠아, 내가 몰래 이 여인을 드나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두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옥년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결심한 듯 단호히 대답했지요. 그것은 소인의 불찰이옵니다. 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니 모든 책임은 소인에게 물으시옵소서. 박판호는 두칠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놈이 감히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양반의 규율을 어겼으니 중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여봐라, 이 둘을 모두 관하로 끌고 가라. 관병들은 두칠과 옥년을 밧줄로 묶어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지요. 그 중에는 두칠과 옥년을 동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신분 질서를 어긴 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두칠과 옥년은 박판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박판호는 자신의 권위를 중심에 두고 두 사람을 질책했습니다. 두칠아, 내가 양반집 과부의 집에 드나들며 감히 글까지 배웠으니 이는 양반의 권위를 훼손하는 중죄다. 그리고 옥년 너는 천한 머슴에게 글을 가르치고 은밀히 만남을 가졌으니 이 역시 용서할 수 없는 죄다. 두칠이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대감, 소인의 불찰이옵니다. 마님은 소인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을 뿐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모든 벌은 소인에게 내리시고 마님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박판호는 두칠의 말을 들었으나 그의 분노는 봄눈이 내려도 녹지 않는 한겨울 얼음처럼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엄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봐라, 우선 두칠에게 곤장 30을 치라. 포졸들이 두칠을 눕히고 곤장을 들었습니다. 옥년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지요. 대감, 그는 무고합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그러나 박판호는 옥년의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곤장이 두칠의 등을 내리쳤고 살을 찢는 소리와 함께 피가 흘러나왔지요. 두칠은 입술을 깨물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옥년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슴이 함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요. 매 순간 두칠의 몸을 내리치는 곤장 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심장을 함께 내리치는 소리와도 같았지요. 30번째 곤장이 두칠의 몸을 내리쳤을 때 그의 의식은 이미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옥년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죠. 박판호는 두칠의 처참한 모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머슴은 자신의 분수를 알았겠지. 여봐라, 저 여인도 곤장을 쳐라. 그 말에 옥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칠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 말을 듣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요. 안 됩니다, 대감. 마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두칠의 힘없는 목소리는 박판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옥년을 끌어내려는 순간 갑자기 관아의 대문이 열리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검은 대리석처럼 단단했고 그 위험에 관아의 모든 이들이 숙여졌습니다. 내금이장 신무강이다. 이곳에서 무슨 죄인을 다스리고 있는가? 박판호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감히 내 관아에 들어와 무슨 일이냐 묻는 것이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신무강은 박판호를 향해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마치 호랑이의 움직임 같았지요. 한양에서 온 내금이장이다. 나는 지금 특별한 임무를 수행 중이니 내 이름과 직책을 밝히거라. 박판호는 갑자기 불안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강한 척했습니다. 봄과는 평안도 병마절도사 박판호라. 무슨 용건으로 이리 왔느냐? 신무강은 서늘한 눈빛으로 관아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피로 얼룩진 두칠과 곤장을 앞에 둔 옥년에게 머물렀지요. 저 두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가? 박판호는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저자는 천한 머슴으로 신분을 망각하고 양반 과부의 집에 드나들며 글을 배웠소. 이는 신분 질서를 어긴 죄요. 신무강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그것이 그리 큰 죄인가? 사람이 배움을 구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인가? 박판호는 당황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지요. 그것은 우리 조선의 법도를 어긴 행위요. 양반과 상놈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니. 신무강이 그의 말을 자르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만, 내 눈에는 너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죄로 보이는구나.
무고한 백성을 학대하는 것이 과연 양반의 도리인가? 그리고 신무강은 옥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옥년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자 그의 눈빛이 변했지요. 그대가 옥년 부인이 맞는가? 옥년은 놀란 눈으로 신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습니다만 대감은 어찌? 신무강은 주머니에서 옥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물건이었죠. 이것을 보시오, 부인, 기억나지 않는가? 옥년은 그 옥패를 보는 순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그것은 어찌 대감께서? 신무강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마시오, 부인. 내가 부인을 모시러 왔소. 전하께서 부인의 무고함이 밝혀져 즉시 황궁하라 명하셨소. 그 말에 관하여 모든 이들이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판호의 얼굴은 땅이 꺼질 듯 창백해졌지요.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 여인이 대체 누구시길래? 신무강은 엄숙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이분은 전 좌의정 김상현의 따님이시며 정치적 음모로 인해 이곳에 응거하고 계셨소. 이제 모든 누명이 벗겨져 한양으로 돌아가실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박판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지요. 조인이 불찰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무로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옥년의 시선은 이미 두칠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무강에게 급히 말했지요. 대감, 저 사람을 먼저 치료해 주십시오. 그는 무고합니다. 신무강은 즉시 명령했습니다. 병마절도사 박판호는 체포하고 두칠은 가장 가까운 의원을 데려와 응급치료를 하도록 했지요. 옥년은 두칠의 곁에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가을비처럼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요. 두칠아, 정신 차려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단다. 너는 이제 안전하다. 두칠의 창백한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이 힘겹게 떠지고 옥년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마님, 그대는 무사하십니까? 그 말에 옥년의 가슴은 검은 밤하늘에 별빛이 쏟아지듯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두칠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지요. 나는 괜찮다. 내가 걱정해야 할 것은 너 자신의 상처뿐이다. 의원이 도착하여 두칠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은 깊게 찢어져 뼈가 보일 정도였지요. 의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상처가 매우 깊사옵니다. 당장은 지혈과 감염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며 온전히 회복되려면 다리 3번은 차고 기워야 할 것이옵니다. 신무강은 옥년에게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옥년은 두칠을 바라보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두칠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지켜주었으니 이제 내가 그를 지킬 차례요. 신무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부인. 그대의 마음을 전하께 아뢰겠소. 나는 병사들을 남겨 경호하도록 하겠소.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동안 두칠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지요. 옥년은 정성을 다해 그를 간호했습니다. 두칠이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녀는 두칠의 곁에서 노래를 불러주었고 그가 열에 시달릴 때면 시원한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식혀주었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 두칠은 마침내 일어나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옥년의 부축을 받으며 꽃이 만발한 정원을 거닐었지요. 마님,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님께서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신지. 조이는 감히. 옥년은 두칠의 말을 따뜻한 미소로 끊었습니다. 두칠아,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말 거라. 내가 누구든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것은 변하지 않는다. 두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지요. 하오나 마님께서는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하고 저는 여기 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옥년은 두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찬 듯했지요. 두칠아, 내가 이미 신무강 대감과 이야기했다. 너는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갈 것이며 전하께서 특별히 너에게 과거 응시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두칠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희망의 빛이 어렸지요.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옥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두칠아, 내 재능과 충성심은 이미 증명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봄날의 따스함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내 마음도 이미 너에게로 향해 있음을 이제는 말할 수 있겠구나. 두칠의 가슴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마님, 그 말씀이 정말입니까? 옥녀는 두칠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향기는 봄바람을 타고 두칠의 감각을 감쌌지요. 두칠아, 내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둘 다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구나. 두칠과 옥년의 눈빛이 깊게 얽혔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신분의 경계도 세상의 벽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단지 두 영혼이 서로를 향해 끌어당기는 깊은 연못 같은 감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두칠과 옥년은 서로의 영혼이 하나 되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지요. 그들의 손길은 봄꽃잎이 떨어지듯 부드럽게 서로의 살결을 어루만졌고 그들의 숨결은 안개처럼 서로 얽혀 하나가 되었습니다. 봄밤의 정막 속에서 두 사람은 촛불처럼 타오르는 사랑의 온기를 나누었지요. 그들의 몸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게 어우러졌고 마침내 두 영혼은 달빛 아래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봄비가 대지를 적시듯 그들은 서로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두칠과 옥녀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신무강이 보낸 화려한 가마와 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칠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너와 나 함께. 두칠은 옥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지요. 오직 희망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마님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하늘이 내린 가장 큰 복이옵니다. 그렇게 두칠과 옥년은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채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겨울의 매화처럼 추위와 시련 속에서도 결국 아름답게 피어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지며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 사람은 도도한 미인이었고 한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하인이었죠. 세상의 눈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진정한 마음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한양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옛 조선의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이어졌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옛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